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은 김동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하고 계신지 자,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키워드 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흐름들을 한번 다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빨간펜이라는 코너 자체가 그 요일마다 다른 전문가가 나오지만 아마 연결을 해서는 한 명 한 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테니까 플랜 A와 플랜 B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65선 그러니까 재료의 무게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도주의 향방에 따라서 시장의 전망을 좀 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플랜 A와 플랜 B 어떻게 주셨는지. 네. 예. 뭐 A 플랜밖에 없죠. 네. 보통 플랜 B라는 것은 그 기존의 계획이 어긋났을 때 차선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는 건데 아시다시피 저는 플랜 A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분석가 분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하실 테고 뭐 제 의견도 참고를 하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 시장이 하락장 속에 있고 이 조정이 현재로서는 중기적으로 옆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도 4월부터 시작된 현재까지의 1년 6개월여의 기간 조정이 제가 지금 예상 구조를 좀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관점에서 저는 이번 7월 달과 8월이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라 상승이라면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작년 저점을 좀 깰 것이다라고 아직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견지해드린 내용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면은 뭐 지난번처럼 타이밍이 어긋나고 전망이 틀리게 되면 또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저의 예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틀린다라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지 포기점이 됐을 때 포기 비용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법인데 다음 플랜 B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 조정이 방금 플랜 A처럼 하방으로의 추가적인 어떤 지그재그 형태의 N자형 중장기 조정이 아니고 이러한 삼각 수렴 형태의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제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10월 첫째 주까지는 상승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플랜 B의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도 네. 지금은 좀 더 매물 소화 과정 내지는 기술적 수렴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뭐 주봉 월봉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그림도 만들어져야지 대세 상승은 생각보다 그렇게 갑자기 오지가 않는 법이거든요. 준비가 돼야지 충분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200대에서 뭐 바닥 1600 정도의 조정 이후의 상승이라면은 아주 큰 사이클의 어떤 상승 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상승인데 이 조정이 저는 일단 밑으로 갔다가 조정이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B 플랜으로 간다라면은 횡보형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일단 A가 제일 중요한 거고 네. B는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이 B 흐름으로 간다라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예상 시나리오가 전망이 됩니다. 한 1860, 50 전후에서 또다시 수렴 박스를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10월 추석도 지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유럽의 이벤트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다 수습이 되고 그리고 이 이벤트가 끝나고도 시장이 빠지지 않은 게 확인이 되고 등등등 해서 좀 더 안정이 됐을 때 이 수렴이 위냐 아래냐를 볼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상승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수렴은 양방향을 다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큰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점검해 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1950대는 분명히 매도 자리가 맞았고 그리고 매수를 하지 않는 자리가 맞았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전략상 두 번째 그 키워드인 1865인데요. 네. 다음 그림 잠깐 보시면은 네. 제가 그동안 월봉이나 주봉 등을 통해서 1870 라인에 대한 중요도를 아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제일 왼쪽이 월봉, 그 다음 중간에 주봉, 오른쪽 최우측에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키워드로 들어가신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1865선에서의 재료 무게감. 네. 지금 첫 번째 키워드와 함께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림 나가고 있네요. 네. 월봉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이 월봉상의 5개월 선이 지금 고개를 여전히 숙이고 있고 지금 6, 7, 8월 달에 그 3개월 연속 양봉형 반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1865선 월봉상으로 한 65선 정도가 아마 이탈점이 될 것 같은데 이 이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65라는 건 뭐 내일 갑자기 65를 탁 깬다고 해서 매도 신호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레인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구조가 발생된다라면은 이것은 반등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주봉상의 뭐 5개월 선 혹은 20개월 선 등이 하방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개월 선이 위치하고 있는 1700대 초반까지는 또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65선 전후의 지지력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봉도 중간에 보시면은 현재 주봉이 빨간색 20주선과 파란색 60주선이 역방향으로 데드크로스가 나 있고 하락 방향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121선과의 120과 60주선에 데드크로스 나와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이 반등이 맞습니다. 그러면 반등 이후에 기간 수렴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B 플랜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아래쪽으로 쳐져 버린다면 이건 A 플랜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870에서 65 요 라인,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한 1860 정도가 중요한 라인입니다. 65에서 70, 뭐 대략적으로 한 1860에서 7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레벨에서 반등이 좀 의미 있게 뭐 1900대 이상, 1900 한 2, 30까지 또 다시 나와주고 그렇게 된다면 B 플랜도 아직 유효한 게 되지만 만약 이 흐름이 얕은 반등 이후에 밑으로 무너지는 게 고착돼 버린다면은 반등이 끝나고 재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관점이고 그리고 매수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계속해서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일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에 61선이 고개를 들고 있고 21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기술 반등을 지금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무섭게 떨어졌지만 그래서 바로 제가 재료의 무게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러한 1860대 전후가 아주 무시할 수 있는 가벼운 지수대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경험적으로도 그러한 기술적인 중요도가 큰 자리의 붕괴는 재료 없이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FOMC나 ECB에 대한 실망을 하면 어떡하냐. 제 경험으로는 어떤 호재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마 새로운 유형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영역대는 또다시 기술 반등을 하는 혹은 마치 B 플랜이 될 것처럼 움직이는 정도의 반등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본다라면은 한 1860을 무너뜨린다면은 차라리 손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명확한 기준이 무너지는 거니까 현금을 그동안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던 관점에서는 일부 풀베팅 같은 것은 여전히 할 때가 아니고요. 일부의 자금에 대해서는 반등을 노리는 정도의 분할 진입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단 1960대에 대한 붕괴가 고착된다면은 손절, 그래서 지금은 손절을 해도 손절 비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미 1770대까지 내려왔으니까 870대까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좀 하면서 단기 전략 그리고 중기 이 두 가지의 방향성까지 다 감안해서 전략을 지금은 좀 세울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놀라실까봐 1870선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서의 어떤 기준선 1860, 70 요 정도를 좀 보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에 따른 좀 흐름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도주의 향방입니다. 현재는 전문가님 주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 현대차를 계속 보고 있어요. 주도주라는 건 사실 시장이 좋을 때 주도주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큰 시장의 어떤 2000포인트대까지 어느 종목들이 끌고 왔느냐 이것을 찾으면 그게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전차군단 쪽이니까 이쪽이 지금 중기 대세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종목과 함께 더불어서 봐야 될 부분이 수급과 프로그램 흐름인데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프로그램 그 순차익 잔고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거고 베이시스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좁혀지면서 매도가 나온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선물 쪽 외국인 매도는 다시 다 팔아버렸습니다. 샀던 것들을. 이런 부분들은 뭐 좀 걱정을 하게 그동안 좋다고 봤던 외국인의 기준이 무너졌으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 오히려 확인점이 삼성전자, 현대차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중요한 위치라면
제가 볼 때 삼성전자, 현대차가 무너지지 않고 그 정도 붕괴시키기 힘들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당연한 거겠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현대차의 지금의 위치를 보면 왼쪽이 삼성전자, 오른쪽이 현대차인데 삼성전자가 작년도 8월달 67만 원 저점 이후에 지금 이번 상반기에 이미 한번 130만 원 무너지면서 1차 추세는 깨졌고요. 지금 2차로 나와 있는 추세 라인이 200일선 정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밑에 올라오는 선 하나 파란색 선이 200일선인데 그것과 연결되는 직선 추세가 지금 한 117만 원, 1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번에 지수보다 밑으로 먼저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따라 내려온 국면인데 이 레벨을 삼성전자가 지켜낸다면 아마 즉시 1850을 깨고 1800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뉴스로 많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 소송 이야기라든지 혹은 애플에 대한 뭐 우려감 등등등 다 좀 지나갔고 지금부터 오히려 좀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내성을 좀 보여줄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뭐 소송 관련주라기보다는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서 액션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117만 원에서 115만 원 영역대가 삼성전자가 지켜진다면 뭐 웬만한 저점 매수 해가지고는 좀 단기 수익이라도 나지 않을까 싶고 또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그 라인이 지켜지는데 막 주식을 밑으로 저가에 던져버린다면 또 반등이 나와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바로 밑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먼저 쳐져 있었는데 현대차가 뒤늦게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장기 추세 제가 지금 선이 3개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선이 저기 36,000원대부터 올라오는 아주 장기적인 추세선입니다. 그 라인이 현대차가 21만 원대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여유가 좀 있고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부터 나오는 선들이 지금 22만 원대 정도에 있어요. 오늘 종가가 지금 뭐 22만 원대기 때문에 22만 원 혹은 직전 저점인 한 21만 5천 원 정도 라인을 삼성전자의 11만 7천 원, 5천 원과 함께 살펴보셔서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좀 살벌하게 움직여도 네. 오히려 그 타이밍에는 단기적으로 한 템포 확인하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라인이 좀 힘없이 무너진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강하더라도 오히려 팔고. 매도 네. 우세 대응을 좀 하시고 혹은 뭔가 좀 사고 싶어도 좀 참으시고 이런 식의 기준을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해 볼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7만 원에서 115만 원. 네, 117만 원이 좀 더 7만 원 정도. 기준으로 중요할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현대차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 22만 원에서 네. 21만 5천 원. 그럼 네. 22만 원대가 유지가 되는지 이걸 보면서 그렇죠. 내가 보유한 종목도 함께 좀 네.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플랜 B, 즉 즉시 빠지지 않더라도 이 시장의 기대 수익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싸게 팔지 않는 조건 혹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지 이것이 지켜지면 시장이 간다. 뭐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점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좀 업종을 보도록 하죠. 그럼 아무래도 좀 반등이나 아니면 지수 관련 대형주로 오히려 가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사실상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따 공략주에서 제가 레버리지를 사실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 ETF 상품인 코덱스 그렇죠. 레버리지. 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종목을 오늘도 저도 종목을 찾으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1870에서 반등이 나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과연 절대로 소외되지 않고 뭐가 올라갈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려우세요? 네, 왜냐면 목표치들이 다 얼마 안 나오고요. 그리고 반등폭 자체가 한 50포인트면 맥스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움직이면은 막 대단하게 많이 올라오진 않거든요. 혹은 소외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좀 어려워서 유망업종은 지수 반등 핵심주 쪽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봐요. 시장의 초점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종목 장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시장이 답답할 때의 이야기고 지금처럼 시장이 지켜지냐 못 지켜지느냐 하는 정도까지 오면은 초점이 지수로 다시 옮겨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별주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개별주에 200억, 300억 가지고 움직이던 기관들이 혹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종목에 3천억, 2천억 넣어가지고 뭐 2, 3% 먹는 게 훨씬 더 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초점의 지수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켜진다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면 지금 지지점이니까
아래로 리스크 관리 비용이 적게 드니까 지켜진다라면은 반등이 한 1930대 40대니까 지수 중심의 반등이다. 이렇게 초점 맞추면 될 것 같고 차별화해서 소외되지 않는 종목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부분은 사실은 삼성전자, 현대차 종목보다도 네. 제 경험적으로는 가장 종목 선택이 어려울 때는요. 네. 제일 강한 종목 사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네.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낙폭주가 답이지만 네. 지금은 사실 아직 시장 급락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종목 고르기 어려울 때는 가장 지금 뭐가 제일 강하느냐. 그 종목이 시장 때문에 밀리는 거라면 오히려 그 종목을 사는 게 결과가 좋더라는 관점에서 현대위아를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래서 또 소형주인가 이렇게 했는데 현대위아 그렇죠. 최근 들어서 대형주 쪽에서는 상당히 좀 네.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서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자, 현대위아 강한 종목을 고르셨습니다. 자, 그렇게 강한 이유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현대위아가 최근 들어서 펀더멘탈 상으로는 뭐 이런저런 호재성 소식도 많았고 그 외의 움직임들은 좀 어땠었나요? 네, 뭐 저는 사실 주식을 볼 때 그 뭐 이유는 나중에 찾고 돈이 우선이다라고 봅니다. 뭐 누군가 비싸게 사니까 올라가는 거고 일단 매수세가 아주 강하고요. 기본적인 수급이 탄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차 쪽이 요즘 좀 안 좋잖아요. 내용적으로도 일본차의 점유율이 다시 좀 회복되면서 북미 쪽에서 한국 완성차의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내 부품사들은 이제 해외 진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혹은 지금 매출처를 다변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전기전자를 제외한 운수장비 업종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포트폴리오 세팅을 했을 때 네. 완성차 쪽이 수익 성장 전망률이 떨어진다라면은 그 똑같은 운수장비 업체 쪽에서 이 부품주 쪽은 오히려 그런 성장 전망률 하향 추세가 좀 약합니다. 그랬을 때 이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내에서 완성차에서 부품주 쪽으로의 포트폴리오 세팅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일단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싼 주식을 보통 좀 무서워하시는데 강한 종목이 제일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상승 추세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화학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가면 손절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싸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싸게 떨어졌을 때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신저가가 나와버리면 손절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추세이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현대위아의 이 단기적인 움직임은 신고가가 나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의 시세 연속성이 무너진다라면 손절하면 되니까 네. 손절도 좀 짧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만약 여기서 기술 반등 나간다면 이건 또 신고가 돌파가 되리라 예상하니까 매수가는 17만 5천 원. 지금 오늘 종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한 뭐 17만 3천 원 정도. 제가 볼 땐 그 이하까지는 크게 안 밀리지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대는 아직 시장이 대단한 장이 아니니까 직전 고점 약간 상향시켜서 18만 6,500원 정도 보시고 기술적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빨간 펜을 통해서 전망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넥스트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